행정사 이제 1차 또 공부해야 될 시기가 조금씩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제 행정사 1차 준비를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행정법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쇼터디를 보시면 2015년부터 20년 작년 기출문제 총 망라하고 있습니다. 전과목 다 망라하고 있으니까요. 기출문제 쇼터디를 통해서 하시면 되고 문제는 반복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매일매일 40문제씩 푸시고 또 예습하시고 또 기본서 보시고 또 복습은 또 틀린 문제 다시 한번 보시는 정도 그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주로 행정사는 그 직장인들 분들이 주로 준비하시는 시험이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기본서 중심이 아니라 그 기출문제 중심으로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강의를 문제를 바로 문제풀이에 앞서서 각 어떻게 보면 행정법에 있어서의 목차별, 중요 쟁점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행정법 통론에서는요, 중요한 것이 뭐냐. 그래서 행정법 통론은 총칙이죠. 그래서 3문제 정도가 출제되는데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난이도 자체는 어렵지 않게 나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통치행위에 있어서의 판례 문제가 항상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작년에는 법치행정, 자, 한 문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행정법의 법원, 그죠?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그 다음에 사인의 공법행위 등이 나옵니다. 작년에는 사인의 공법행위에서 한 문제 나왔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론이랑 판례 중심으로 공부하셔야 되고, 아무래도 이제 제일 중요한 파트는 이제 행정작용법이죠. 8문제 정도 출제되는 파트예요. 작년에는 이제 행정입법에서 한 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행정행위에서 3문제, 비권력적 작용에서 한 문제, 그 다음에 행정절차 2문제, 정보공개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행정법 전체에서 응용된 문제, 그다음 사례형 문제가 많이 출제되죠. 개별 변명도 놓치지 말고 공부하셔야 되는 아주 중요한 행정작용법 분야입니다. 제일 중요한 분야죠. 그 다음에 이제 실효성 확보 수단이죠. 실효성 확보 수단. 테마 세 번째. 여기에서도 중요한 테마는 한 3가지 정도 뽑을 수 있을 거고요. 일단 대집행과 이행 강제금이요. 그래서 강제집행 수단이죠. 강제집행 수단 중에서 대표적으로 대집행, 그 다음에 이행 강제금, 자, 집행벌이죠. 이 주로 출제됩니다. 그 다음에 행정조사기본법의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행정벌 중에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중요하죠. 네. 작년에는 이제 대집행이 한 문제 나왔고요. 강제집행 수단에서의 대집행이 한 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행정형벌 중에서 질서벌이 한 문제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오면 한 3문제까지는 나온다. 실효성 확보수단, 의무이행 확보수단이죠. 자, 그 다음 4번째 테마 행정구제법입니다. 행정구제법에서도 한 5, 6문제가 나옵니다. 난이도 행정소송에서 작년에 4문제가 나왔어요. 행정소송에서 양이 많긴 하지만 어렵게는 출제 안 되고 있고요. 비교적 쉬운 분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4문제. 그 다음에 국가배상 요건, 자, 작년에 한 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 손실보상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 내용이 나왔죠. 작년에. 그 다음 행정심판은 내용, 법령 위주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이 중요한데 행정심판 내용이 매우 중요하지만 한 문제 정도 작년에 나왔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행정소송이 실무와는 상관이 없지만 4문제 정도가 나오네요. 자, 그 다음 행정조직법입니다. 5번째 행정조직법. 행정조직법은 한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국가공무원법에서 나오고요. 내용과 판례에서 주로 나옵니다. 작년에는 2문제, 1문제 시로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특별행정적용법,
경찰 책임의 원칙, 자, 공물법, 급변조법상 공물, 작년에 한 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부교재산, 분류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이제 출제 예상 법령을 뽑자면 1순위가 이제 행정기본법이죠. 2021년 3월, 지난달, 한 달 전에 시행이 됐고요. 자, 핵심은 뭡니까? 여기 나와 있어요. 제정 배경이. 자, 국토, 환경, 복지 등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법령이나 민형사, 상사 등의 분야와는 달리 법 집행 원칙이나 기준이 되는 기본법이 없다. 그래서 좀 통합적인. 네. 이렇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가 이제 행정 쟁송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행정의 법 집행에 예측하기가 어렵다. 또 행정 법 집행의 신뢰성이 떨어진다. 등등의 이유로 자,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시행이 됐고요. 어떻게 보면은 행정에 관한 모든 법령에 대한 기본법, 말 그대로 기본법이기 때문에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목차대로 쭉 정리하시면 좋아요. 1장에서는 이제 목적 등이 나오고요. 2장에서는 자, 법치행정 등과 같은 행정의 법원칙 등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법치행정, 평등, 비례 원칙, 신뢰 보호의 원칙, 자,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 등이 기술되어 있고요. 다음 행정작용에서 처분부터 인허가, 의제, 그죠? 2절에 인허가, 의제, 24조부터 26조까지 규정되어 있고요. 공법상 계약, 과징금, 그다음에 행정상 강제까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그 밖의 행정작용, 7절 자,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재심사, 그죠? 행정의 입법 활동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올해 어떤 식으로든 아마 내용을 묻겠죠? 개념 정의를 묻는 식으로 나올 수 있고 아니면은 이 행정기본법이 제정이 된 어떤 목적 정도, 배경 정도는 한번 살펴보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고요. 그러면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기출문제를 슈퍼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이요. 자, 권한의 위임에 관한 설명이죠. 2017년도 기출이고요. 권한의 위임. 자, 권한의 위임은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습니까? 자, 바로 틀렸습니다. 그죠? 이런 것만 나오면은 너무 좋겠죠. 자, 권한의 위임은 법적 근거를 요하죠. 그래서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소관사무의 일부를 자, 보조기관이나 하급 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 위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틀려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자, 위임이 되는 거죠. 위임할 수 있는 거죠. 자, 2번 권한의 위임은 위임청의 권한 일부의 하나에 인정이 되고요. 3번 권한의 위임이 기관의 도래에 의해서 종료되면 위임된 권한은 다시 위임기간에 회복된다? 네, 맞는 말. 4번 보조기관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 권한의 위임기관은 보조기관의 권한 행사를 지휘, 감독 할 수 있다. 자, 이거는 행정 권한 위임 및 위탁 권한 규정이죠. 제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5번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위임받은 사무 일부를 하급 행정기관에게 재위임할 수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6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죠. 자, 2번 보겠습니다. A 장관을 주무장관으로 하는 국가사무의 X사무가 법령에 인해서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위임되었다면요. X사무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네, 옳은 거. 볼까요? 법령이 X사무에 대해 조례에 위임하는 경우 포괄적 위임도 가능하다. 조례에 위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간 이임 사무에 대해서 여러분 기간 이임 사무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죠? 네,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 기간 이임 사무에 관련해서도 관계 법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다. 특별히 위임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그렇죠? 예외적으로 조례의 위임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질문이에요. 2번 A 장관은 X사무 처리에 관하여 시정명령을 발한 경우 비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감독할 수 있다. 그래서 3번 볼까요? 같이 볼게요. A 장관이 X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시정명령을 발한 경우 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대해서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자, 2번, 3번 다 틀린 질문이죠? 자, 지방자치법 169조입니다. 그래서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무는 기본적으로 자치사무와 단체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기관위임사무는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견해가 다수설이죠. 그래서 기관위임사무의 경우는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자, 다수설. 나아가서 시정명령에 대해서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죠. 그래서 판례도 대법원의 제소를 부정하고 있어요. 대법원 제소를 할 수 없다고 봐요. 2번, 3번 다 틀린 질문이 다 틀린 질문이고요. 네. 1번 틀렸고 2번 틀렸고 3번 틀렸고 4번 보겠습니다. 비지방자치단체의 장이 X사무를 처리하면서 불법 행위를 하여 국가배상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비지방자치단체도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4번 질문이 맞는 질문이죠.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된 것이기 때문에 기관 위임사무에 관한 사례이죠. 사례 같은 경우는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직접 위임했기 때문에 기관 위임사무에 관한 사례입니다. 따라서 기관 위임사무를 처리하면서 불법 행위를 하여 국가배상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이때 비지방자치단체도 형식적 비용부담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식적 비용부담자로서 국가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4번이 맞는 질문이에요. A 장관이 5번 X사무의 혜택을 이유로 직무이행 명령을 발한 경우 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어디가 틀렸죠? 틀렸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요, 직무이행 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이행 명령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그죠? 15일 이내에 대법원에게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틀린 질문이죠. 자, 이런 문제는 사례형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중요한 문제. 좋습니다. 3번 볼게요. 자,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1번 허가권자는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는데도 관계법령에서 정한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서 적법한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옳은 거 정답입니다. 자, 허가는 원칙적으로 기속에 해당이 됩니다. 기속. 따라서 법이 정한 요건을 구비해서 상대방의 신청이 오는 경우 중대 공익사유 등이 없다면 허가를 거부할 수 없죠. 네, 그래서 1번은 옳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1번은 그렇고요. 2번 허가는 반드시 신청을 전제로 합니다. 틀렸죠. 자, 허가는 반드시 신청을 전제로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청 없이도 허가 가능할 수 있어요. 자, 통행금지 해제 등 같은 경우는 출원 없이도 허가 가능하죠. 자, 2번 틀린 질문. 허가의 취소 사유가 발생하면 취소가 가능하지만 일부 취소는 불가능하다? 만약 허가에 하자가 발생했어. 그러면 처분의 가분성이 있으며 일부 취소 가능합니다. 가령 운전면허, 그러니까 여러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에 대해서 특정 운전면허만 취소 가능하죠? 특정 면허만 취소하는 경우가 그렇죠. 그래서 가분성이 있으면 일부 취소 가능하죠. 3번 틀린 질문이고요. 허가가 있으면 당해 허가의 대상이 된 행위에 대한 금지가 해제될 뿐만 아니라 타법에 의한 금지까지 해제된다? 타법에 의한 금지까지 해제된다? 이렇지 않습니다. 네, 타법상의 한계는 분명히 있죠. 따라서 하나의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다른 허가를 받았다고는 볼 수 없는 거죠. 4번 틀렸고요.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하죠? 자, 단순 건축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에 해당하죠. 하지만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 신고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그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5번도 틀린 질문이에요. 자, 경찰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올해는 그 특별행정적용법에서 나온다면 작년에 국부행정법이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경찰 책임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중요한 테마. 자, 1번 경찰 위험에 책임이 없는 제3자에게 경찰권을 발동하려면 경찰 긴급 상태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네, 맞습니다. 자, 원칙적으로 경찰권은요, 경찰 책임자에게 발동되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자,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긴급한 필요가 있다면 경찰 책임이 없는 제3자에 대하여도 경찰권 발동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예외적인 사유이기 때문에 경찰 책임이 없는 제3자에 대한 경찰권 발동, 자, 그 남용의 위험성이 있겠죠. 따라서 매우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엄격한 요건 하에서 적용됩니다.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적용돼요. 1번 맞는 말입니다. 자, 2번 물건으로 인한 위험이나 장애로부터 발생한 경찰 책임을 행위 책임이라고 한다. 그렇지 않죠. 자, 물건으로 인한 위험이나 장애로부터 발생하는 경찰 책임은 뭡니까? 행위 책임이 아니라 상태 책임이라고 하죠. 행위 책임은 뭡니까? 행위 책임이란 것은 자신의 행위 또는 자신의 보호 감독 하에 있는 자의 행위로 인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의 책임을 말하죠. 또 2번 틀렸고요. 행위 책임은 공법적 책임이므로 고의나 과실을 요한다. 자, 이때 행위 책임의 경우 고의 과실 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네. 사법상 법인은요 경찰 책임을 부담하죠. 이거 틀린 질문이고요. 외국인은 경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자, 행위자가 법인 혹은 외국인을 불문합니다. 그리고 성년, 미성년자인지도 가리지 않아요. 자, 4번, 5번 다 틀린 질문이고요. 자, 강학상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라. 강학상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1번, 반드시 신청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죠. 나왔던 질문. 맞고요. 건축 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갖는다. 그래서 허가를 할 때 인적 요소에 관해서는 형식적 심사만 한다. 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 대물적 성질을 갖기 때문에 행정청은요 허가를 함에 있어서 건축주가 누구인지 등 인적 요소에 대하여는 신청서에 기재된 바에 따른 형식적 심사만 하면 돼요. 2번 맞는 질문. 3번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어떻게 됩니까? 부당하게 짧다? 그럼 허가 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네,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허가, 그죠? 허가에 붙은 기한이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 이때는 허가 자체, 그죠?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허가 조건의 존속기간. 이게 뭐죠? 다른 말로 허가 조건의 존속기간. 즉 갱신기간입니다. 갱신기간으로 봅니다. 판례 입장이고요. 자, 허가 신청 후에 처분 전, 허가 신청 후 처분 전에 관계법령이 개정되었다면요. 원칙적으로 개정된 법령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경정하여야 한다. 이게 통설 판례죠. 자, 허가 신청 후 처분 전에 관계법령이 개정되었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서 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통설 판례 입장. 다 맞습니다. 5번 볼게요. 타법상의 인허가가 의제되는 허가를 하는 경우 행정청은요 타법상의 인허가 요건에 대한 심사 없이 허가 처분할 수 있다. 자, 5번 틀린 질문이죠. 그래서 주된 인허가 요건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제되는 인허가 요건까지 모두 구비된 경우에 주된 인허가를 할 수 있다고 보는 절차 집중효, 그죠? 그것이 통설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절차 집중효설에 따르면 자, 타법상의 인허가가 의제되는 허가를 하는 경우에 행정청은요, 타법상의 그 인허가 요건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하는 거죠. 심사 없이 허가 처분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인허가 요건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하고요. 의제되는 인허가 요건이 분리됐다면 당연히 주된 인허가를 거부해야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죠. 5번 질문, 여기서 틀린 질문입니다. 자, 절차 집중 효설 한번 조금 미진하다면 보충으로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6번. 자,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라. 2015년 문제. 행정계획. 행정청이 이미 도시계획이 결정 고시된 지역에 대하여 다른 도시계획을 결정 고시했다면 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도시계획은 후행도시계획과 같은 내용으로 적법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죠? 맞는 질문이죠. 또 양립될 수 없는 자, 이중계획은 후행계획, 그렇죠? 후행계획에 의해 선행계획은 적법하게 철회 취소됩니다. 다만 후행계획의 행정청은 자, 선행계획에 대한 권한청이어야 하는 거죠. 맞는 질문. 2번.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위반 결정하는 데에는 광범위한 계획 재량을 가지더라도 행정계획에 관련된 자들이 이익을 공익상호간과 사익상호간까지 비교 교량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자, 이게 틀린 질문이죠. 이때 공익상호간과 사익상호간까지 비교 교량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이익형의 고려 대상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했다면 자,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혹은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한 객관성이 결여됐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이익형량은 당연히 하자가 있는 거죠. 위법하게 되는 거예요. 자, 행정계획에 있어서 그와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는 물론 공익 사이에서나 사익 사이에서도 정당하게 비교 교량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익 상호간까지 비교 교량할 필요가 없다? 이 부분이 틀린 지문이죠. 판례는 그렇게 안 봐요. 이거 최신 판례니까 2014년 판례니까 이거 좀 정리해야 되는 거죠. 자, 국토이용계획은요, 계획이 확정 후에 어떤 사정의 변동이 있다고 해서 지역 주민이나 일반 이해관계인에게 일일이 그 계획 변경을 신청할 권리를 인정해 줄 수 없음이 원칙이다. 4번 같이 보는 거예요. 도시계획 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은 위반권자에게 도시계획 위반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 또는 조리상 신청권 있습니다. 자, 3번, 4번 다 옳은 질문이죠. 원칙적으로는 행정계획에 대해서 국민의 신청권은 원칙적으로는 부정이 돼요. 부정이 됩니다만 자, 대법원에서 지금 4번 같은 질문이죠. 그 장래에 일정한 기간 내에 관계법령이 규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서 일정한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의 뭡니까? 국토이용 계획 변경 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이때는 국토이용 계획 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면 상당하다. 이렇게 판례를 입장하고 있죠. 4번이 그래서 맞는 질문입니다. 5번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처분은요. 광범위한 재량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그 재량권 일탈 남용이 없는 이상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또 맞는 질문입니다. 판례 입장이죠. 자, 행정소송법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라. 옳은 거. 자, 1번 집행 자, 1번 볼게요. 자, 옳은 거.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할 수 없다. 자, 틀렸죠? 즉시 항고할 수 없는 게 아니죠. 즉시 항고 가능합니다. 자, 옳은 거.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도 허용된다. 집행정지는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자 집행정지 이제 2번 지문이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허용됩니까? 이때 허용되지 않죠? 예, 틀린 지문이에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 집행정지 허용 안 돼요, 당연히. 3번 취소 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준다. 맞죠? 네,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취소 소송이 제기된 경우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해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이때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처분 등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맞는 지. 처분의 효력 정지는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자, 4번 지문도 틀린 지문이죠. 자, 처분의 효력 정지이며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 처분의 효력 정지는 처분 등의 집행이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네. 이게 어디가 틀렸죠? 목적 생각하는 경우에 허용되지 않는다. 4번 지문 맞는 질문인데요. 네. 4번 지문, 4번이 맞는 질문이에요. 죄송합니다. 네. 3번 제가 지금 4번이 맞는 질문이고요. 3번이 틀린 질문이에요. 취소 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 속행에 영향을 준다. 자, 이 3번이 어디가 틀렸냐면 영향을 준다. 이 부분이 틀린 거죠. 네. 그래서 취소 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준다. 이 부분이 틀린 거예요. 속행으로 인해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긴급한 필요가 있다면 그때 집행 정지를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원칙적으로 영향을 준다. 이거 틀린 질문이죠? 네, 죄송합니다. 3번도 틀린 질문. 4번 옳은 질문이고요. 5번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이며 직권에 의하여 처분 등의 효력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없다. 자, 어디가 틀렸죠? 네, 집행정지 결정이 확정된 후에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그 정지 사유가 없어진 때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해서 결정으로서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죠. 그래서 5번도 틀린 질문이고요. 결정할 수 없다가 아니죠. 자, 5번도 틀린 질문. 행정절차법상 행정사 입법 예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하겠습니다. 옳은 거. 1번. 기억, 입법 예고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맞고요. 2번. 입법 내용이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예고를 한다? 그렇지 않죠? 입법 내용이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다면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또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가 뭐 있죠? 예고 사항 입법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 가령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 발생 이런 거죠. 등으로 입법에 긴급성을 요하는 경우. 또요.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죠. 다음 니은과 같은 입법 내용이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다음 단순한 표현 자구를 변경하는 경우죠. 네. 그리고 마지막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재 해칠 우려가 있다면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니은 틀린 질문. 디귿, 리을 다 맞습니다. 자, 입법 예고 기간은 예고한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자치법규 20일 이상으로 한다. 네, 맞는 질문. 행정청은요,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받았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행정입법. 네, 행정입법에 대해서 옳은 거 골라라 하겠습니다. 행정입법. 자, 고시. 3번 볼게요. 정답. 고시는 그 내용에 따라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할 수도 있고 행정처분에 해당할 수도 있다. 좋습니다. 그래서 고시가 일반 추상적 성격을 가진다면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하지만 구체적 규례 성격을 갖는다면 당연히 행정처분도 해당하는 거죠. 3번이 옳은 질문이에요. 자, 나머지 질문들 왜 틀렸는가 간단히 보겠습니다. 1번 법률의 위임에 의해서 효력을 갖게 된 법규명령이 법률의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없어지게 되면 자, 소급하여 무효인 법규명령이 된다. 소급표가 있나요? 그렇지 않죠? 위임의 근거가 없어지게 된 때로부터 그때부터 무효인 법규명령이 되는 것이지 소급해서 무효인 법규명령이 된다. 이게 틀린 거예요. 2번 감사원 규칙은 총리령 부령과 마찬가지로 헌법에 명시적 근거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명시적 근거는 없지만 법규 명령성을 인정하는 거죠. 2번 틀렸고요. 감사원 규칙, 헌법에 명시적 근거 규정 없습니다. 4번 명령 규칙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됐다면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심사할 수 없나요? 네, 있죠. 명령 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됐다. 이때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이게 헌법이에요. 헌법 제107조 이게 헌법이에요. 5번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만 할 수 있으며 포괄적 위임 허용되지 않는다. 가능하다는 게 헌법재판소 입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자,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이게 헌재 입장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행정 절차 10문제만 볼게요. 1번 옳은 거 고르라.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은 사전 통지의 대상이 되지 않죠? 틀렸고요.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 처분은 의견 청취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죠? 틀렸고요. 행정절차법상의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행정청이 직권으로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자에 한정되는 이게 틀렸죠? 어디에 틀렸습니까? 직권 혹은 신청에 의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경우도 포함되는 거예요. 3번 틀렸고요.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하면서 소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결정은 무효다. 자, 맞는 질문이죠. 5번 무효사유인 절차상 하자는 자, 판결 시까지 치유할 수 있다? 자, 무효인 경우는 치유 못합니다. 치유할 수 없고 치유가 된다고 하더라도요. 쟁송 제기 전까지만 가능해요. 판결 시까지 치유할 수 있다? 틀린 질문이에요. 쟁송 전까지만 치유가 가능하다. 자, 10문제만 보고요. 또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들 계속 쇼터디에서 많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또 푸시고 최대한 많이 푸시고 지금 한 달 남았잖아요. 방법이 없죠. 기본서 보시고 일단 공부한 요령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쇼터디를 먼저 아침에 일어나시면 어떻게 된다? 쇼터디로 한 40문제에서 최소한 20문제, 30문제 푸셔라. 그 다음에 기본서나 강의
같은 걸로 발췌해가면서 보완해 나가라. 남은 기간.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복습은, 오답, 문제 위주로 복습을 해라. 중요하겠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유가, 너무 기출 문제가 쉬워. 그러면은 좀 추가적으로 7급이나, 그 다음에 9급 행정법 혹은 행정학, 그죠? 행정학 문제를 좀 보완해라. 이렇게 공부하시면 충분합니다. 근데 어쨌든 60점 이상 충분하게 맞으니까 여러분들 쇼터디를 통해서 이번 시험 깔끔하게 1차 패스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